시간에는요, 제5조 2회차 제4장 문화예술 경영의 본질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영의 범주와 정의 중에서 문화예술 경영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영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생긴 것은요, 또 이러한 분야가 생겨서 공부하기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이후에 보몰과 보엔 등의 경제학자가 예술 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산업사회가 한 현상인 노을 인간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이에 대응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를 경제학의 한 주제로 설정하여서 이념적 방향으로 제시한 견해들은 소수 있었죠.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는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문화예술에 관해 별로 관심이 기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일부 소수자들만이, 즉 가진 자들만이 이것을 볼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 경영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대단히 짧죠. 그래서 안구지까지도 학문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개념에 있어서도 혼란이 비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술지진학교 협회는요, 예술 경영은 주로 비영리 단체에서 이루어지며 경영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고요. 문화기관, 학회와 예술활동에 관련된 활동을 예술 경영이다, 예술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자는 정부 비영리 조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반드시 모든 것은 아니죠. 이 상당히 경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어상의 모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예술 경영의 대상인 예술 경영체가 모두 비영리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는 어렵죠. 이러한 문화예술 행정가라는 것도 또 우리가 혼돈될 수 있고요. 이러한 개념은 불확실성에서 용어 자체에서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우리가 문화 경영, 또 문화 경쟁, 예술 경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은 동의어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화 경영, 문화 경쟁, 예술 경영이 동의어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정된 자원으로 바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뤄나가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경영 차원에서 합리화 효율하면 당장 경제적인 측면만 떠오르게 되죠. 특히 문화예술에서도 경영은 사회적 관심의 출발부터 예술, 공연예술이죠. 또 문화예술계의 재정난을 해결하자는 현실적인 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문화예술 경영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원리, 즉 경제성의 원리는 기업의 일정한 자본에 대한 이익이 최대화를 도모하는 영리 원칙이죠. 즉 수익성 원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자, 왜 다르냐? 경영은 기업이 최대한을 도모하는 영리 원칙인 기업이 상위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의 원리, 즉 영리 원칙이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업 같은 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리 원칙인 기업이 상위 개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이나 협동조합, 예술 경영단체 등의 원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경영에 있어서 영리 원칙은 전체가 아닌, 전부도 아닌 것 같아요.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것 중에 영리 원칙은 일부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려 한다면 여기서 그 효과는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요. 문화예술 경영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문화예술적 가치로서의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예술 경영의 정의를 내다보면요. 각수일 교수는 문화 경영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문화 경영은 문화 활동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즉 문화 활동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익 창출 과정에 문화 활동에 드는 비용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 경영은 예술단체와 문화시설의 기획, 제작, 스텝을 대상하는 프로듀서와 홍보, 마케팅 업무, 지금 모금 등을 위한 지식과 기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 경영은요. 이러한 문화 경영이라는 개념은요. 최근에 생긴 것으로는 문화예술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경영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문화예술의 일부를 가진 자들만이 이해하냐.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까지는 문화예술을 가진 자들 것만이었는데 지금은 그들만이 위한이나 그들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비재도 아니고 널리 모든 국민의 사회적 환경의 형성에 관련한 사회 서비스 하나로 재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성에 뚜렷한 자기 노력으로서 문화 경영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활동으로서 문화예술과 사회의 만남이 사회의 문화개발, 문화의 참가 촉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경영은 예술가, 즉 개인 또는 집단가 그들이 창작하는 예술작품을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수용자에게 관람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화예술 경영은 문화 향유의 극대화를 통한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이라든가 문화예술의 생존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예술 경영 역시 기업과 경영이 혼합체적 성격으로 파악되어 경제 개념으로서의 재원 조성이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영의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때로는 경영이라고 번역 때는 영어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매니지먼트는 흔히 동료로 쓰기도 하는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의 경영을 위한 활동이 어떠한 경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보는데요. 문화예술이 보호과 수용,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재반 활동도 사회활동의 일환이고 경영의 미학적 판단과 미적인 가치 주는 문화예술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영리 예술의 생존 방식은 뭐냐? 어떻게 비영리 예술이 생존 방식이 가능한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는 생산협동 시스템을 만들고요. 공연한 것을 팔고 구독 프로그램을 수입 극대화시켜서 마케팅을 해서 재원을 사는 것이요. 네? 둘째는 조직 운영을 가학해서 가업적 최소의 비용이 들게 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이 활동하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는 경영자의 능력입니다. 경영자가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고사해서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의사결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비영리예술이 생존 방식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문화예술 경영은 예술에 관한 재반 활동을 예술에 관한 전체적인 모든 활동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의 범주를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아우른 활동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문화예술 경영의 좁게는 각종 예술인 단체 그리고 공연장, 전시장, 예술인 조합 등을 줄 수 있겠고요.
이보다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공연 업무의 대리회사, 전시 업무 대리회사, 예술관계 광고회사,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서점, 예술도서관, 예술학교, 각종 예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것이 이제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술인 단체에는 각종 극단이 있고요. 무용단, 연주단, 합창단, 미술관계 동호회, 아마추어 단체 등 예술행위 주체가 되는 집단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에는 각종 극장이 있고요. 음악당이 있고요. 오페라 홀이 있고요. 다용도 실내 공간 등 예술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시설물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문화예술 경영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것 같아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그래서 문화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 관한 재반 활동과 또 함정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 범주를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까지 전체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커다란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문화에서 경영은 그때 왜 하느냐 한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에서 경영이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은요, 왜곡될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죠. 이게 뭐냐면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예술인들로 하여금요, 훌륭한 작품이 창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요. 누구에게? 예술인에게. 문화예술 향유자, 관람하는 사람 중에 청중, 독자, 관중들에게는 원활한 작품 공급으로 그들이 정신세계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여로서요, 협동으로서의 경영을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요, 이렇지 않고 문화예술 경영이 이윤축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된다면 그것은 일찍이 기만설이죠. 속임설 아니고요. 한때 욕망 충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술 행위 자체를 타락시키고 문화 향유자들로부터 자의 어깨를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작품 수요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경제적 측면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요. 작품에 대한 구매력을 저하시켜 결국 예술인이나 소비자, 경연자 자신에 모두 피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 경영이 작품의 창조성을 높이고 그러한 예술성이 결과적으로 이득이 가져오게 하여 다시 새로운 작품을 생산을 높이게 하는 발전적이고 변증법인 원리, 즉 정반합이죠. 변증법은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끌어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원리 경영이야말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방법과 지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윤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에요. 산업사회의 발전은요. 산업사회 발전은 물적인 발전과 함께 정적인 많은 병폐를 낳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런 것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이룬 문화예술 분야로서의 연구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가치는 자연과 예술의 본질이 여러가지 제약 속에 방영될 때 되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을 창조적 예술가의 향유자에 대한 교육으로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스킨이 창조적 노동의 개념을 받아들인 윌리엄 모리스는요. 노동과 예술을 결합시키고 뭐를요? 노동과 예술을 모리스는 결합시킨 것이고 삶이 곧 예술이 되는 사회가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자, 그의 즉 모리스는요. 정치와 예술을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미온적 기준으로 판단하려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곧 뭐가 정치와 예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사회가 목적이고 경제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의 절대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경제적 지원 방안이 근거가 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이 모색을 해서요. 예술 경제의 흐름으로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음은 보십시다. 보물과 보호에는 아까 예술 경제활동 딜레마가 있었다는 것을 1960년대 발간한 예술 경제학적 딜레마란 책 속에서 미국은 영국 오페라, 음악, 무용 등 예술의 정책으로 한재정적인 위기와 공공재원의 필요성을 근대적 이론적인 시즌적 분석 방법으로 기술한 이 분야를 효시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같이 문화예술 경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재정 지원하고 운영이라는 예술계의 현실적인 과제로부터 부각이 되었지만요. 그 정신적인 면에는 산업사에서 인간적 회복이라는 무슨 회복? 인간적 회복이죠. 연구의 본질에 기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문화예술의 본연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5년 록펠러 재단은요 30명의 예술 분야 인사들을 모아서 장기간의 논의한 끝에요 프로그램 앤드 프로젝트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여기에서 예술이란 특권을 가진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술이 펼쳐진 것은 사회의 주변이 아니라 사회 중심에서 해야 하며 예술은 단순한 오락의 형태가 아니라 대중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18세기 미국의 화두가 정치적 민주주의였으면요. 19세기 그것은 경제적 민주주의였다면 20세기 화두는 문화적 민주주의고 이것이 또한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 붐이 가야 할 철학적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철학은요. 어느 한 분야에서 선대해서 어느 것이 지향하는 것을 가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철학의 한 목표입니다. 철학이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The Programming Art Problem and Prospect는 이러한 연구 보고서 록펠러 재단이 대단히 멋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단계별 민주주의가 발전됐듯이 문화도 이렇게 발전적인 것을 제한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기능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지상주의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존의 필요성을 경제, 정치,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회 경제적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이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요. 여기 가설이 있죠. 자, 문화예술 발전이 사회적 풍요와 경제적 수익성을 동반하게 하는 가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첫째, 문화의 창조과 향유는 최소한의 호구지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을 때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둘째는요. 예술의 수요 창출 실패와 소득 격차입니다. 이 보물과 보여낸 건데요. 자, 사회적 효용 가치와 파생적 예부 효과 이전에 수익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예술이 수요 창출 실패와 소득 격차. 예술이 소유가 실패하게 되면은요. 소득이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 경제 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이 상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문화예술의 기능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화예술엔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요. 필요성은 경제, 정치,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피커는 공공지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자, 공공의 지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갖다가 왜 초래할까요? 왜냐하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갖다가요
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투자를 설득 위한 논리와 민간 투자를 촉진해서 문화 예술의 기능적 가치를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피크 얘기는 이거예요. 문화 예술의 기능적 가치를 염두에 둔 공공지원은 필연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간섭과 개인을 왜 하느냐? 결과적으로 애초에 기대한 기능적 가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출발하는 겁니다. 즉 조건 없이 출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자, 간섭과 개인을 촉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체적이지 못하게 되죠. 종속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래서 조건 없이 투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은요. 문화예술의 본질의 가치는 효용을 떠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예술의 견제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기념적 가치를 배제하는 예술 지상주의적 견해로서 문화예술의 공공존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예술 정책에서 기능적 가치가 여타 분야 정책 관련, 뭐 예산을 탄다든가 또 예산을 배정한다 이런 설득 위한 논리로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는 효용성을 떠나서는 절대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기능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구체적 정책의 입장에서 본래적 내적 가치를 손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그 뜻이고요. 다음은요. 문화예술의 기능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면에서 살피면 문화발전은 사회발전의 한 측면이죠. 자, 경제발전, 문화발전의 사회발전이 한 측면에서 사회발전과 문화발전이 강렬해서 인식이 되는 것이 별로 오래지 않은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동기도 꼭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인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너무 발전의 원동력이 일본 투기 문화를 토양으로 하극한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회발전이요 경제발전으로 충돌되지 않으면 경제발전 자체도 문화발전이라는 동력 없이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견제에서 문화발전을 사회발전이 한 동료로 보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발전이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이 동력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내포된 것이요. 우리나라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정책은 이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러한 맥락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문화예술의 발전과 기능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 산업과의 관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과 산업가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몇십여대나 현대적 과학기술을 갖다 매개해서요. 대중문화에 속하고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이 곧 문화예술 산업인데요. 자, 문화예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볼까요? 가게는 예술 문화와 산업이 서로 조화되기보다는 대립되겠죠. 서로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술은 정치적 가치와 창조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인간의 활동인 반면에 산업이란 주로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상업적 활동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게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예술과 산업은 이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예술문화 산업은 오늘날 과학기술이라는 수단을 매개로 해서 예술문화 상품, 즉 문화적인 것에 해당되는 산업물들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매스미디어나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매개하여 대중문화에 속하는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이 곧 예술문화 사업인 것입니다. 자, 문화사회부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요, 노이 계명의 변증법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대중문화의 현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죠. 그러다가 70년대 이후에는 사회 경제적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문화산업체들의 생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현재 문화산업연구는 문화생산수단의 소유와 유통과정의 정확과 관리 그리고 문화산업체의 집중과 다국적인 기업화
또 문화산업체에 적용하는 세력구조와 문화제국주의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산업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되어오려나 이런 경우는 다른 개념으로 확대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자, 네오마르크시스트는요, 문화를 사회적 상부구조로 시작한 거죠. 그 상부구조 형태와 내용의 분석 토대로부터 노출한 것은 정통 마르크시스트에 반하여 문화상들을 단순히 토대의 상부구조라는 모델로서는 분석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술 문화를 사회적 총체성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갈래적인 문화 비판을 비판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을 적극 배제하죠. 즉 예술 문화는 경제의 단순한 반영일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역사 다양한 차원에서 매개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술 문화는 그것을 초래한 사회권을 복잡하고 모순된 성격에 의해서 매개되며 예술 문화를 실제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적 상황에서 매개되고요. 또 예술 문화는 마치 간섭이 작용 양식에 매개되는데 그 작용을 통하여 이데올로기 변형되며 그 작용 속에서 이데올로기 편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산업은 물질과 산업 활동을 아까 설명드렸고 문화의 산업화라는 관점, 문화 산업의 관심 구체화되는 것은 80년대 이후가 되는데요. 자, 예술 문화 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우선 협의 개념과 강의 개념이 있는데요. 협의 개념으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상품의 부가가치의 커다란 역할을 하는 산업, 즉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들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매우 모호해서 너무 많은 분야가 문화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나 강의 개념으로 문화 산업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창작되거나 상품화되어 유통되는 모든 단계의 산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문화 산업에는 문학, 음악, 건축, 연극, 춤, 사진, 영화, 산업디자인, 미디어 예술, 출판, 도서관, 박물관,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강의 문화 산업의 개념은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지만 상품된 문화와 예술 등이 모두 포함되어 역시 정책의 대상을 설정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다는 너무 크다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해서 문화 예술과 산업 관계를 갖다가 알아보고 다음에 문화 산업의 범위를 좀 알아볼까요? 자, 문화예술진흥법에는요. 순수예술 즉 미술공예와 예술산업, 무용, 오페라 등이 포함되고요. 다음에 문화산업진흥법이 있죠.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과 그런 영화, 뮤지컬 등이죠. 그리고 콘텐츠 산업 있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이 들어있고요.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술산업과 그 무용, 오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영화, 뮤지컬 등을 갖다가 포함시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시장 유형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요. 시장에 따라서 투입시장, 내부시장, 동인시장 및 소비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투입시장은요. 약간 투입시장 그랬죠? 다시 지원시장, 공급시장 및 규제시장으로 또 소비시장은요. 고객시장, 일반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 시장 아까 전했죠. 투입시장은 지원을 하는 것은 후원의 각국재단, 기업체, 정부기관, 공급은 공연예술단체, 정부기관, 이사회, 경쟁단체가 되어 있고요. 내부시장은 국정요원들, 공예단체, 극장소득이죠. 이사회 등이 있고 동인시장 및 소비시장은 동인은 고객, 미래의 고객, 현재의 고객, 공연예술단체가 있고요. 그러면 일반과 공중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화시장을 보다 더 세분화시키면 지원시장, 규제시장, 그 다음에 내부시장, 고객시장, 일반시장 등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유산 경영 전략은요. 효율적용 관련 마케팅 등에서 접근 방법과 교육, 그 다음에 경영 담당, 부서의 설치, 문화유산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접근 방법, 구성의 경영 교육, 그 다음에 설치, 문화유산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
4장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